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앞에 있는 내용은 사전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라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만 네 번째로 시작하는 웨비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 왔고요. 오늘 새로운 이야기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션은 사출 CA 및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황순환입니다. 일단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보면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국립암센터죠. 여기에서 근거 수준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연구는 바로 실험실 연구죠. 그러다가 이제 실험실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끝나면 동물 실험 연구 그리고 임상 시험을 거쳐서 이제 결과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임상 시험 결과가 어떠한 결과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다가 어떠한 결과는 좀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바로 메타 분석입니다. 개별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는 그런 통계 분석법이죠. 근거 중심의 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큰 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 분야에서도 메타 분석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저희 올해 웨비나를 통해서 항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해석인가 그리고 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지 또 결과에 대해서도 항상 좀 수줍은 결과들을 우리가 망설인 결과들을 내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바꾸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을 때에 바로 커스터머를 위한 해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해석 그리고 막 시작했을 때 꼭 필요할 때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미리 하는 해석 그리고 항상 신뢰성 있는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결과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에도 바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걸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한 결과 우리가 포커싱해서 결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유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학 분야에서는 이런 결과들이 참 많이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타민 A, C, E, 또 베타카로틴, 셀레늄과 같은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우리가 먹었을 때 굉장히 더 오래 살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과 다르게 총 47편의 임상시험 결과는 결국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예, 오히려 이런 비타민 A, E와 같은 것이 항산화제를 먹으면 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총 22편의 임상 시험을 메타 애널리시스를 하니까 결국은 오히려 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광암의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의 예방 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2월 최신 권고안에 의하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 종합 비타민 등을 권고하거나 권고를 반대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결국 권고한다는 것은 어떤 도움이 될 것이고 권고하지 않는 것은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신빙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 어떤 비타민 E를 사용한 것이 그렇게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점도 있다는 것이 메타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오메가3라고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참 좋다. 특히 심혈관 질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들 찾는 약인데요. 여기 한 14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없었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한 단편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고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구글 트렌드 조사에 의하면 15년간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소셜 미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빅데이터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 1월에는 빅데이터를 추월해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성격을 갖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소프트웨어 성격을 갖고 있는 빅데이터가 대신 차지한 것처럼 거대하게 조성된 빅데이터 환경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고 더 사이언스 타임이라고 하는 신문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감성적인 느낌에서는 되게 먼 나라 얘기 들리는데요. 빅데이터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생성 또는 소멸되는 데이터의 전체를 말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몰드플로우 해석 결과인데요.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 한 2개, 3개, 4개 정도를 비교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DOE를 돌리게 되면 23건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통계를 보면 금형 한 벌당 CA는 몇 케이스 정도 하세요? 한번 여기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금형당 CA를 몇 케이스 정도 한다고 채팅에 괜찮으시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은 통계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한 세트당 한 4개 정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연간 200세트의 금형을 제작한다는 가정하에서 CA 결과는 바로 한 800케이스 정도가 모일 것이고요. 20년간 CA를 해왔다면 16,000케이스 정도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엑셀을 통해서 통계도 내고 평균도 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 가시화를 통해서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분석하시기도 하는데요. 엑셀에서 최대로 나올 수 있는 행은 한 100만 라인 정도 되고요. 열로 보자면 한 16,000라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금융업체에서는 해당 한 20케이스를 진행한다고 하면 8만 건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도 많은 평가와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빅데이터를 모으는 과정, 엑셀에다 일일이 타이핑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바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런 연구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API를 이용해서 몰드플로우의 결과를 그대로 프로그램 엑셀에다가 라인으로 써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면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 왼쪽 그림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부분에 두 번째로 큰 글씨들을 보면 애널리틱 분석적인 부분이라든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들도 나오고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먼저 보면 대규모의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것을 다른 말로는 KDD라고 얘기를 합니다. KDD는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의 약자로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지식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 몰드플로우의 결과들을 쫙 써놓고 이것을 잘 데이터 마이닝을 하게 되면 지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출할 때는 사출 속도를 높였을 때 전도가 낮아질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 어떤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추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채굴하는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 유사하긴 하지만 데이터 과학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는 정형 또는 비정형 형태의 데이터들을 지식과 통찰
추출해내는데 과학적인 방법론이나 프로세스, 알고리즘 이런 시스템들을 동원하는 융합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말하는 것들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부분에 마이닝과 유사하지만 이것을 좀 더 과학적인 방법론 또 프로세스 또는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총 3개의 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메인 엑스퍼타이즈라고 해서 이 분야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제 사출 기술 또는 금형 기구 개발 또는 사출 기구 개발, 또 CA의 어떤 기술, 또 수지에 대한 이해, 또 여기를 가공을 어떻게 할 건지, 측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들을 우리는 도메인 엑스퍼타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수학적인 개념이 또 필요한 거죠. 수학적인 개념에는 통계에는 모집단과 표본, 또 분포와 또 추론, 분석, 여러 가지 분산 분석, 상관 분석, 군진 분석, 또 연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과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요. 여기에 행렬과 통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컴퓨터 사이언스에는 보통 R이나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글이 개발한 뭐 딥러닝 툴인 텐서플로우를 이렇게 끌고 와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아까는 이렇게 3개 정도의 분야라고 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더 많은 분야에 걸쳐 있다는 것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시화할 거냐, 또 통계를 낼 거냐, 또 데이터베이스를 프로세싱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또 데이터를 어떻게 마이닝할 거냐, 또 인공지능 분야의 머신러닝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넓게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EDNC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학교의 스마트 융합 제품 공학 박사를 지금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수업 내용에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같은 가장 IoT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듣고 있고 이제 5학기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빅데이터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참석을 해서 또 통계, R 코딩, 또 프로젝트를 이제 파일럿하게 접근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좀 처음에 시작을 좀 늦게 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이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조금 하다가 멈출 것인가. 그런데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저희가 늦게 시작을 해서 한 10분 정도 지연이 됐었는데요. 조금 요 내용은 유튜브로 저장을 해서 유튜브로 공유를 할 예정이니까요. 조금 바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뒤에 내용은 유튜브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은 모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체와 주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 오랜 운영회, 그러니까 63회 정도 운영을 했고 또 281건을 발굴했으며 한 1,500명 정도의 수료생을 배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250만 원이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80% 지원하기 때문에 한 5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 재직자는 무료로 진행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는 다음과 같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교육 대상 적합성 판단을 해서 1차 선발을 하고 관련 기술서를 받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커리큘럼을 잠깐 보여드리면 글씨가 좀 작아서 큰 화면으로 보시면 되실 텐데요. 여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분석, 또 이해, 또 기초적인 측면과 또 데이터 가치와 데이터 분석의 이해, 그리고 중급 분석, 고급 분석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머신러닝과 신경망 분석, 딥러닝,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잠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로 한 것은 라지에이터 탱크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 예측 모델 생성과 빅데이터 분석과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제가 보이는데요. 황순한 팀원은 바로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코딩 전문가 분들과 또 마케팅 전문가, 또 매니저님, 또 시스템 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코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시뮬레이션 잘 알고 있고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것이죠. 내용은 프로젝트의 목표, 그리고 데이터의 개요, 모형 적용 결과와 결론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라지에이터 탱크 플라스틱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바로 이렇게 휨이 A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휨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변형, 그리고 수축률을 예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출이 이루어지고 그 사출의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variable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수로 가져가는 것은 사출 시간을 1초로 할 거냐, 2초로 할 거냐, 3초로 할 거냐, 또 보합의 크기는 20메가파스칼 할 거냐, 50메가파스칼 할 거냐, 80메가파스칼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보합 시간과 수지의 온도, 금형의 온도를 변수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243 케이스가 돼요. 이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험 계획법으로 간단하게 진행을 했고요. 우리 원하는 CA 결과는 필타임 결과, 또 성형 압력, 형체력, 그리고 제품의 중량, 그리고 변형 결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타겟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X축의 휨 정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속 조건은 형체력은 270톤 이하, 또 최대 압력은 80메가파스칼 이하로 적용을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한번 딱 사출을 했을 때 사출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시사출 전입니다. 그러면 사출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텐데 어느 조건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조건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조건에 따라서 매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분명히 수축률을 적용하는 문제도 누군가에게 미루고 싶은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어떤 결과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정량적인 해석이 필요한 역설계 같은 것들에서는 정량적으로 이게 치수적인 측면까지 잘 맞아야 되는데 해석은 가정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안 맞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업무를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문제에 따라서 다들 생각이 다르고 또 명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심층적인 어떤 통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직교별표에서 108번의 케이스를 실험점으로 해서 머신러닝을 할 예정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결과를 통해서 또 테스트 모델을 따로 넣어서 한 18개 케이스에서 그 실험으로 어느 정도 신뢰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108번을 돌려보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인풋과 아웃풋, 인풋과 아웃풋 결과 중에는 변형량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3.69mm가 나오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5.12mm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만 달라졌을 때 변형량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형체력이나 사출 압력도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했던 올해 1월에 출시됐던 영화 왕이 될 아이라고 하는 부분에 악이 지배하는 세상, 내가 나설 차례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데이터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 내가 나설 차례인가? 여기에 이제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오픈소스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반화되어 있는, 머신러닝에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툴이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아이콘이 있는 부분에 제가 마우스를 조금 움직여서 표현을 좀 해보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다. 자모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도 오픈 소스고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이것도 오픈 소스죠. 예. 그리고 라피드 마이너 이건 이제 돈 주고 사용해야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몰드플로우, 아버커스 이런 것들은 유상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데이터를 만들고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결과들을 유추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탐색을 해 봅니다. 일단 데이터 탐색은 R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QQ플롯, 또 박스플롯, 바이올린 플롯 같은 결과들을 확인해 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경향치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데이터 어디에 몰려 있는지, 또 데이터가 어느 양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 뭐 예를 들면 이런 sum x 같은 경우에 얘는 어떤 일관성이 있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규 분포에 해당이 되고 이것들을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상관 분석도 R을 통해서 했고요. 자모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sum x라고 하는 게 이제 변형량이기 때문에 변형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변형량이 제일 크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얘와 상관관계들이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sum x가 가장 낮은 값을 찾으면 끝이 아니냐라고 하면 쉽겠지만 사실 구속 조건으로 형체력이 오버가 된다든지 또는 성형 압력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측 모델을 우리가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도 이제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예측 모델을 생성해야 되고 평가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능 평가를 기준을 갖고 여기에 예측 모델을 일반적인 선형 회귀 모델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머신러닝의 일반적인 툴들 중에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또 알파트라든지 SVM,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예측 모델로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한 결과들을 공유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R 스퀘어라고 해서 결정기의 수입니다. 오류가 났을 때 그 오류가 얼마나 더 크느냐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류와의 어떤 폭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결정기의 수를 파악해서 오류가 많이 나면 결정기의 수의 값을 보고서 이게 예측 모델이 성능이 떨어지겠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또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해서 RMSE도 비슷합니다. 평균 제곱근 오차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성능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할 수 있겠죠. 코딩은 데이터 로딩과 정 그리고 모델 생성 그리고 모델을 이용해서 랜드 함수 엑셀에서 이렇게 임의의 값을 랜드 함수를 이용해서 한 10,000개 케이스를 스터디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을 구속 조건이 만족하는 결과로 추출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RMSE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각 썸 X나 또 성형 압력이나 형체력들의 모델에 따라서 이 RMSE도 많이 달라졌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고 하더라도 이 결과들이 사실 가장 좋은 결과를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 한 4점대 4.1mm 정도의 변형이 나왔는데 사실은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두 번째 케이스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 그리디 형태로 예측 모델에다가 R 코딩을 이용해서 변수 5개를 각 한 변수당 20등분을 해가지고 320만 개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요거를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다음에 결과를 만들고
그렇게 적용한 거죠.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엑셀은 한 100만 개 정도 최대 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이 100만 개 이상인 320만 개는 이제 더 이상 엑셀은 넘어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빅데이터 정도의 이 값을 이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딩이나 정제하는 함수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모델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리고 예측 모델의 값을 예측하게 되고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 값들이 얼마나 이제 최적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제약 조건을 이용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변형량들을 찾아나가는 코딩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은 320만 개의 탑 10,000개 정도를 뽑아서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이 변형량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까 4.1mm대와 다르게 미니멈한 썸 X 같은 경우에는 3.6mm대, 3.7mm대 정도의 변형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의 성형 압력은 78메가파스칼 정도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들을 얻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은 사실은 코딩까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새로 있는데요. 가트너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검색 기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를 단순화합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코딩 없이 전문 툴을 사용해서 저 도메인 전문가로서 이 어떤 결과들을 머신러닝 학습시키고 이거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시민 데이터 과학자 또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급 진단 분석이라든지 예측 또는 규정 기능을 사용하고 통계나 해석학 등의 이전에 더 많은 데이터들의 어떤 지식이 필요했고 코딩까지 해야 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대신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유저를 우리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그냥 코딩 없이 그냥 소프트웨어 아까 했던 엑셀 시트를 이용해서 바로 이런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같은 결과 지금 왼쪽 바에서 막대 도구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델들을 딥러닝이라든지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결과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중에서 결과가 좋은 RMSE 값이 무엇이냐 가장 낮은 게 좀 좋긴 하죠. 그래서 GBT가 제일 낮았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값들은 비교적 낮은 값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성형 압력 예측하는 모델도 여기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값이 제일 작은 RMSE를 갖게 됐었는데 이게 제일 신뢰성이 높은 것이죠.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딥러닝의 약자인 DL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오류가 이제 빨간 성은 제일 정답이고요. 여기서 얼마나 오류에서 벗어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딥러닝 결과 벗어났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함수나 코스트 펑션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조절하면 신뢰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데 여러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디시전 트리의 디폴트 값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클라이언트 포스도 디시전 트리가 상당 부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PP는 패킹 프레저의 약자입니다. 패킹 프레저가 좀 높았을 때와 좀 낮았을 때를 비교했었는데요. 좀 높았을 때가 확실히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썸 X, 가장 변형량이 많이 있는 그룹은 이제 보합 조건이 좀 낮았을 때 그룹으로 이제 됐고요. 거기에 I 인젝션 타임입니다. 1.5초보다 좀 짧았을 때, 또 패킹 타임 (PT는) 7.5초보다 좀 더 컸을 때 이렇게 변형량이 3.7초 그룹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어떤 방향성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방향성, 그러니까 빨간색 점선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이 많은 그룹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형체력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너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값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성형 압력도 마찬가지로 수지의 온도가 굉장히 큰 이펙트였고요. 그다음에 금형의 온도도 영향력이 있었고 사출 시간이나 이런 값들을 가장 최적의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값들을 이용해서 최적의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들을 이용해서 가장 좋은 케이스들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가를 좀 해볼까요?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프로세스의 값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이 조건대로. 그랬더니 한 3.9 정도 되는 값을 얻어낼 수 있었고요. 기존의 가장 최적 결과였던 4.2mm에 비해서 확실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또 안정된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들을 같이 공유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일럿 테스트한 거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으로 만들어냈었는데요. 잠깐 보시게 되면 요 빅데이터 5조라고 하는 부분에 소리가 좀 안 나오죠? 같이 멘토분과 함께 이런 프로젝팅하는 그림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지금 같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하고 어떠한 기법으로 코딩을 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머리를 짜가면서 같이 판서도 해가면서 사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금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잠깐 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과정을 수료를 했고요. 또 이 표창장도 이렇게 받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조국 사태가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도장을 딱 찍었을 때 거기 도장을 여기다 어떻게 잘 표현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참 어렵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표현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메타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 연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통계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빅데이터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지식과 또 통찰 같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좀 과학적이고 또 프로세스에 맞고 또 시스테믹하면서도 알고리즘을 동원해서 융합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 탐색 또 예측 모델 성능 평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모델을 생성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민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어떤 경향치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런 코딩을 직접 하지 않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코딩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여기에 EDNC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몰드플로우의 어떤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장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계속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같은 것들을 또 올려주시면 그 내용들을 보고선 같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시간이 아니더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은 메시 품질 개선을 위한 3D 데이터 준비라고 하는 주제로 아르모니코스 김병훈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자리를 이동하는데 조금 시간 걸리니까요. 한 2, 30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한순아 이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아르모니 코스의 김병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몰드 프로에서 이제 메쉬를 작성하실 때 그러한 메쉬 품질 개선을 위해 3D 캐드 데이터에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소프트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순서로 진행할 건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는 게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 아르모니 코스라는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SB 게이트라는 소프트를 SB게이트라는 소프트를 네, 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먼저 회사 저희 회사 소개부터 소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아르모니코스라는 아르모니코스라는 회사는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있는 소프트웨어 메이커입니다. 1984년에 시작하여 현재 지금 36기입니다. 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라는 곳에 있고 또 하마마츠시의 RD 센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피스로는 도쿄랑 오사카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만들고 만들고 있는 있는 이제 이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는 고객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서 고객분들이 고객분들이 이제 이제 곤란해하시는 곤란해하시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힐링 컨설팅을 하여 고객에 맞춘 이제 수탁 소프트웨어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이제 범용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는 패키지로 하여 4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키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시켜 드릴 SPK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스캐너를 이용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가 2개, 그리고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캐드 데이터와 검사를 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제품군이 4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자사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는데 언어가 일본어랑 영어밖에 없어서 송구스럽지만 또 많은 정보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SB 게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SB 게이트의 유저분들입니다. 현재 일본 유저분들을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 자동차 가전업계들이랑 이제 금형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SB 게이트란 무엇인가? 라는 이제 소프트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 SB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캐드가 데이터를 순환시켜주는 순환 소프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캐드 중에 각 프로젝트 파일 포맷은 각각 다른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회사에서 받은 카티아 파일이 있는데 자사는 NX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뭐 파일에 대한 데이터 변화라든지 데이터를 받았는데 데이터가 이제 부서져 있어가지고 열릴 혹은 솔리드가 깨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 힐링하여 이제 고객에 맞는 포맷으로 변환시켜주는 트랜슬레이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처가 V5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사는 NX를 들고 있다. 근데 고객처에서 스텝 옵션이 없어가지고 캡트파트 데이터밖에 이제 출력이 안 되는 경우 자사에서는 N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열 수 없다라든지 안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를 거래처들 분들이 여러 분들이 이제 돌려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제 파일 이송 중에 데이터가 부서져 가지고 깨어져 있다든지 데이터가 열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데이터의 품질이 손상이 되었을 때 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SP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SB 게이트가 몰드프로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드프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받았는데 몰드프로에서 데이터가 문제가 있을 경우, 혹은 데이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그리고 데이터를 받았는데 메시 구성을 하기 위해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데이터 에러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이제 힐링 체크와 힐링을 통해서 SP게이트에서 수정을 한 다음에 이상적인 상태로 몰드프로에 연계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필렛 같은 부분을 일부러 이제 필렛을 없애고 엣징을 내 메쉬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석에서 부품이 존재하고 있지만 해석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간단하게 형상을 삭제를 하여 형상 간략화를 진행한 후에 메시 처리 시간을 줄이는 경우,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은 몰드 프로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힐링에 관한 예입니다. 고객자 분들께 받은 데이터인데 지금 표를 보시면 가운데 표를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비포어랑 파란 글씨로 애프터라는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비포 같은 경우에는 힐링을 하기 전 체크를 했을 때 수많은 에러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몰드 프로에서 메시 작업했지만은 메시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SP 게이트에 입력을 하신 후에 체크 후 힐링을 진행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애프터에 보시면 숫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메시가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처리 속도도 단축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힐링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품질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솔리드화라는 부분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결과에 맞게끔 캐드 데이터를 변형시키고 싶어 해석 메시의 캐드 데이터에 피팅을 했을 경우, 그 경우 이제 캐드 데이터가 리드가 깨어진다든지 히트바디 형상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SP 게이트에 입력을 하셔가지고 솔리드화 면과 면에 이제 맞춰 주심으로써 히트바디를 생성하는 것을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현재 SP 게이트에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포맷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메이저급 캐드 포맷은 거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포맷인 IGS 스텝뿐만 아니라 폴리곤 TL이라든지 OBJ도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뭐 마지라든지 데이터 품질 개선이 된다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힐링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SP 게이트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어져 있는 캐드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체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힐링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동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캐드 데이터를 입력한 상태입니다. 보시는 캐드 데이터는 피스톤의 헤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부분과 하늘색 부분으로 보여지실 건데 SB 게이트 같은 경우에선 하늘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연결성이 연결이 안 되어져 있다는 것과 면이 있는 면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은 에러 체크, 에러 각각의 항목들이 리스트에 출력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리엣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선택을 해주시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면과 면 사이가 떨어져 있다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힐링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SP 게이트에서 힐링은 전자동으로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동 힐링 후에 남아있는 개소를 수동으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에러 항목들이 있는 반면 자동 힐링 후에 어, 에러 항목들이 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항목을 보시면은 프리엣지라는 항목입니다. 맞이가 되어져 있지 않거나 안 그러면은 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발생이 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간단하게 면을 생성하실 수도 있으시고 일괄적으로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번에 면을 간단히 생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힐링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힐링이 끝난 상태에서 트리를 다시 재구성을 해서 보시면은 사각형으로 주사위 모양 아이콘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이제 솔리드가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힐링에 이어서 다음은 이제 필렛 제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 게이트에서 필렛 제거 같은 부분은 자동과 수동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 처리에 대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같은 부분은 이제 처리를 할 때 필렛뿐만 아니라 어, 챔퍼, C면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먼저 플레이스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플랫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R 값을 어느 기준으로 줄 건지를 설정을 한 후에 그 기준에 맞게끔 플랫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 기준 방향에 대한 각도를 지정함으로써 C면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끔 자동 인식이 끝나게 되면 커맨드를 간단한 클릭으로 자동으로 플랫을 제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수동으로 되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과 같이 단순한 부분은 자동으로 제거가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S자 필렛이라든지 필렛이 3겹 4겹으로 겹쳐져 있다든지 복잡한 형상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처리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코만드를 실시한 후에 삭제하고 싶은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 제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플랫이 제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은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플랫 제거 후에 남아있는 브랜드 면들 군은 일괄적으로 전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한 번에 깔끔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와 같이 보통 캐드에서도 필렛 제거 같은 기능은 들어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사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필렛 제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CAD에서 필렛 제거와 SP게이트 필렛 제거 차이점이 뭐냐고 이제 물으시면 CAD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가 깨어지는 형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서 제거가 되면 다행이고 제거가 안 되면은 일일이 선택을 한 반면 시간을 이제 허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SP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도중에 필렛이 제거가 되더라도 솔리드가 깨어지는 형상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필렛 제거도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은 형상 삭제, 형상 간략화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데이터를 입력해서 홈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보스가 존재할 때 검색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간단하게 영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 도출되어 있는 부분이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 함몰되어져 있는 부분도 영역으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형상을 인식해서 간단히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면들이 필요 이상으로 분할이 많이 되어져 있는 부분은 동영상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지만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면을 통합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굳이 필렛을 제거하지 않아도 복스화하는 것으로 해석을 돌려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P 게이트에서 복스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데이터 입력 후에 코맨드를 시켜 주신 다음에 복스의 크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복스화 되는 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형상 간략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외에 CAD 간의 검사 기능도 있습니다. 검사보다는 비교 기능입니다. 비교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형이 있는데 금형 설계에서 변경이 되었다. 가변 설계가 되었다라는 경우에 기존 CAD와 얼마만큼 변형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없던 요소가 추가되어졌는지 요소가 없어졌는지 이러한 부분을 소스와 타겟을 정해주는 것으로 이제 타겟 부분에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크기가 얼마만큼 변해졌는지, 없던 요소가 생겼는지, 있던 요소가 없어졌는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캐드를 지금 입력한 상태입니다. 겹쳐져 있는 부분과 안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녹색 캐드를 제가 소스로 잡고 보라색 캐드를 이제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그 결과 검사한 결과를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색깔로 부분이 되어져 있는데 홀이 없는 부분이 생겼다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색깔로 선이 보이실 텐데 엣지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보시면은 빨간색 같은 엣지 부분은 소스에는 있는데 타겟에서는 없는 엣지
소스에는 있지만 타겟에서는 없는 엣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타겟에만 존재하고 있는 엣지. 녹색 같은 경우에는 타겟과 소스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엣지를 색깔로 구분해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엣지를 색깔로 표시함으로써 어느 부분이 존재하고 어느 부분이 불일치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까지는 캐드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SP 게이트 안에서 간단한 폴리곤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 홀 부분을 메꾼다든지 안 그러면 스무딩을 건다든지 메쉬가 무거울 경우 간략화함으로써 이제 데이터 용량을 줄인다든지 그 외에 이제 메쉬 캐드를 이용해 가지고 메쉬 부분을 자른 것처럼 커트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간단한 메쉬 처리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제가 지금 일본어 다이얼로그로 되어져 있는데 영어 버전으로 되어져 있는 배치 처리를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지금과 지금과 같 지금 보신 기능들은 전부 배치 처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SP 게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부분이고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인코스라는 주식회사 인코스라는 곳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이나 저기 질문 같은 것은 이제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처음에 방송이 좀 아, 연결이 좀 안 돼서 예, 여러모로 불편을 좀 그래도 한번 연결된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 사항이나 여기 우리 세미나 하면서 의견 같은 거 있으셨던 분들 있을까요? 잠깐 채팅 좀 열어보겠습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답변 드릴 수 있는 건뭐 바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직교 이도명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직교별로 실험 108 케이스를 미리 돌려서 썸 X를 찾고 데이터 CSV 파일로 R의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넣어서 이런 최소를 넣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디시전 트리 이용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디시전 트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딥러닝까지 이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뭐 이런 방법으로만 뭐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R 같은 경우에는 뭐 디시전 트리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여드렸던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머신러닝 기법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디시전 트리는 단순히 그 RS 것은 아니고 라피드 마이너라고 하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디시전 트리를 적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한 접근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또 이제 이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다음에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또 웨비나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거의 마지막 장에, 이게 이제 오차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 프로세스에서 예측한 모델과 그리고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한 모델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차이는 있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또 이제 앞장에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평균 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값이 3.78 그 분류 쪽에서 평균 값이 그렇게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SP 게이트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도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게이트 관련해서도 질문해 주시고요. 처음에 연결이 조금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그래도 끝까지 잘 돼서 다행입니다. 지금 예, 이동훈 책임님께서 일반적인 제품 군에는 한 3, 4케이스 정도 진행한다라고 했고요. 또 서덕진님까지는 또한 10케이스 정도 진행한다. 평균 뭐 4케이스에서 20케이스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모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